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오늘은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티나 다니엘로라는 작가가 쓴 실패가 두려운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함광성 저자님이 쓰신 모두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다라는 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특정한 성취가 없이 그만뒀을 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종종 걸림돌이 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실패가 두려운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서는 그러한 두려움의 원인 중에 하나로 가면증후군이라는 것을 꼽습니다. 가면증후군이라는 것은 내 본 모습을 감추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가면을 쓴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실제 자기 모습이 있고 남들한테 이렇게 비춰줬으면 하겠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과해졌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가면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자가 말하는 가면증후군의 원인은 반복적인 부정적 자기대화입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부분에서 나는 부족하다라고 느껴요. 그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주변에다가 증명을 합니다. 열일을 하고 성취를 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부족해 라고 느낀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면 가면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증후군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면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계를 넘어설 만큼 과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이 내 능력이 기존에는 10이었는데 11로 넘어간다, 이게 아니라 그 누구도 나한테 지적을 할 수 없게끔 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너가 무능한 거다라는 주변의 평가라던가 아니면 스스로 노력을 안 했다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피하기 위한 방어기제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가 두려워서 회피한다고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저도 약간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시도를 하면은 실패를 할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가능성조차 만들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게 가면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한 가지 특성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특성은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힘들다는 것 자체가 실패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을 남들에겐 비밀로 하고 스스로 혼자서 사귄다고 하죠. 이렇게 세 가지 가면증후군의 케이스를 살펴보고 나니까 현대 사회인들의 대다수는 약간의 가면증후군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굉장히 극한적인 상황까지 몰아넣고 있다는 뜻이고, 좀 스스로에게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증후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로부터 한 걸음 멀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멀어진다는 것 자체가 뭐 엄청난 노력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업무 도중에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밥을 먹고 산책을 한다거나, 이러한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갖는 것도 부정적인 자기 대화로부터 한 걸음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나에게 따뜻한 칭찬을 해주는 사람과 만나는 겁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좀 스스로에게 혹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거라도 극단으로 가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한테 너무 관대한 것도 안 좋고 너무 혹독한 것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스스로에게 좀 혹독할 필요가 있지만, 그게 아닐 때에는 나한테 따뜻한 칭찬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도 롱런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약간은 껄끄러운 편인 사람이거든요. 누군가 내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물론 고맙지만 그분에게 피해가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과연 이 도움을 받아도 괜찮은가, 막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약간 마음적인 부담이 생겨서 좀 잘 안 받게 되는 편인데, 이러한 것들도 태도도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잘 보일 필요 없다라는 책을 보면은 타인에게 도움 주는 것은 잘해도 타인으로부터 도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도움 받는 것이 약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 휴식이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워커홀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휴식하는 것 자체가 실패한 사람 혹은 한량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근데 사실 죄책감은 감정이고요, 수치심은 어떠한 마음입니다. 둘 다 어느 순간에 딱 일시적으로 느끼는 건데, 이거를 꾸준히 반복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나한테 과하게 찾아오는 경우에는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굉장히 죄스럽고 창피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 자체가 껄끄러운 사람들이 당시의 순간적인 감정을 굉장히 오래 갖고 가고 그거를 굉장히 과하게 느끼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와 나를 구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와 B라는 사람이 수포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A는 수학을 못하는 원인을 나는 수학머리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B는 내가 중학교 때 수학을 놔서 기본기가 부족해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전자의 사람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선천적으로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니까. 근데 두 번째는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하면 돌이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와 나를 구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순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특정한 순간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와 나를 구별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존감의 시작은 근자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내가 그거에 대해 자신감은 없지만 자신감이 있다라고 스스로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다 보면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고, 그것이 자존감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좀 웃긴 말이긴 한데, 화장실부터 가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화장실을 가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부터 충족을 시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에 치이는 상황에서 반납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생활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고, 세 번째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저도 전 직장을 다녔을 때 굉장히 일이 바빴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 자체를 포기한 적들도 있었고, 그리고 밤을 새서 일을 한다거나 밥 먹는 시간을 줄인다거나 수면이라던가 식사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한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썼었는데,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자님의 의견에 따르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챙기는 게 사생활과 인간관계와 기본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부터 챙겨야 되고, 우리가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자의 의견이고요. 어차피 인간은 부정적 생각이 자연스러운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생각을 덜 하자는 거거든요.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내가 얻게 될 이익보다 손해를 좀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우리가 뇌를 거치지 않는 얘기들이 가장 재밌다, 그래서 술 취할 때 사람들이 재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가 생각할수록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변수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최대한 줄이고 우선 일단 해보는 것을 이 저자도 추천을 하고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좋은 감정만 느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희로애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감정은 적당할 때 득이 되고 과할 때 실이 된다고 합니다.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감정들만 계속 느끼려고 하면은 오히려 결핍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감정을 편식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결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열심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는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은 100가지 중에 30가지밖에 안 되고, 70가지의 일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그 감정에 매몰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우리는 민폐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남한테 민폐를 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자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민폐를 저지르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롭고 너그럽게 봐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 마음은 나한테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다 들었는데도 난 행동으로 못 옮기겠다,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 실제로 해봤더니 안 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계속 이런 내용에 익숙해져야 되고, 왜냐하면은 자아실현 경향성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경로를 이탈을 하더라도 몇 번이고 다시 경로를 재탐색을 해주거든요. 사람도 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행동대로 내가 행동을 못했을지라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만 있다면 조금씩 행동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요.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못 갔다 하더라도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평가를 해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잘하고 싶은 욕심이 과해져서 그런 식으로 발현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해야겠다는 욕심을 조금은 줄이고 그냥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선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독자님들께서도 뭔가 어떤 부분에 열중하고 계실 텐데, 주변의 도움도 받으시고 주변의 조언도 새겨 들으셔서 원하는 바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